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서 일을 하고 있는 김광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렇게 처음 이제 제안을 받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다가 이제 왜 저를 여기에 불렀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역에서 하는 활동들이 여러 가지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자조 모임 활동들을 하는 것들을 꾸준히 이제 SNS에 좀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좀 보시고 좀 강의를 추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들었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소개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또 이제 저희가 자조 모임 활동하는 것들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게 괜찮을까 생각이 들다가 시간이 뭐 길지는 않은 편이라서 그러면은 나는 왜 자조 모임을 하고 있을까? 자조 모임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왜 이런 활동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에 대한 좀 생각들을 좀 같이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강의 주제를 자조 모임을 하는 이유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저는 지역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장애 운동이라는 걸 좀 하고 있습니다. 비장애인이긴 하지만은 이제 주로 장애 부모님들하고 만나서도 좀 많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고,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당사자분들이 같이 활동하시는 곳이잖아요. 근데 단순히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 곳은 아니고 지역에서 열심히 이제 시청이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뭐 등등등 이제 차별과 억압에 어찌됐든 간에 저항하는 이제 단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서울에서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를 중심으로 많은 이제 싸움들을 하고 있는 건데, 저희 단체도 이제 그 소속된 기관으로 같이 열심히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의 사회를 변화를 위한 고민들을 좀 하고 있고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이제 크게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그리고 장애인 교육권연대라는 단체에서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체 모두 다 이제 발달장애인 분들이 이렇게 긴밀하게 많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에요. 특히 이제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주축이 돼서 만든 단체가 장애인 교육권연대라는 단체인데요. 2014년도에 이제 발달장애인법 만들어졌잖아요. 그때도 이제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신 부모님들 중심으로 발달장애인법이 만들어졌죠. 근데 이제 문제는 성인이 되는 어떤 발달장애 분들이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뭐 모두 아시다시피 충분하게 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역 사회 조건을 어떻게 바뀌어 나갈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찰나에 이제 자조 모임 활동들을 좀 알게 됐고, 또 2014년도 이후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 약간 그 자조 모임 하나를 운영하는 게 약간 붐처럼 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붐에 좀 이끌려서 그러면 나도 발달장애인 자조 모임 같은 걸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전에 이제 제가 센터에 일을 하기 전에 전에 단체는 장애인 부모 단체에서 좀 일을 했는데, 부모 단체에서 일을 할 때 좀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많은 활동들이 한 1년을 기한으로 끝나는 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회원들이 되게 많으신 곳이기 때문에 다양한 회원분들의 자녀분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조건들, 이런 걸 만들다 보니까 한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활동하다가 끝나는 모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이 아니라 그냥 꾸준히 함께 나이를 들어가는 모임들을 해보면 어떻겠냐 생각들을 좀 하게 되어서 이제 자조 모임 활동들을 좀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조 모임이 저희가 이제 발달장애인 분들과 하는 자조 모임이 한 4-5개 정도 되는데요. 이제 하다 보니까 되게 좋은 여러 가지, 저 나름대로는 좋은 여러 가지의 점들을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이제 이야기는 크게 5가지 키워드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가 자기 옹호예요. 니르제라는 이제 이 스웨덴의 활동가인지 학자인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이분이 예전에 썼던 글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장애 가운데서도 가장 큰 장애를 가졌다고 간주되는 지적장애인 스스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으면 무시되었던 정상화 이론의 많은 면들이 실행될 수 있다고 해요. 전체에서 가장 발언권이 약했던 집단이 누군가라고 하면은 발달장애 영역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집단의 발언권 형성이 같이 전화되고 장애를 가진 다른 집단들의 이익 강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분은 주장을 하고 계셔요. 이제 자기 옹호, 자조 모임, 피플 퍼스트 활동에서 큰 원조가 된 나라 중에 하나가 스웨덴이거든요. 스웨덴은 이제 1950년대를 넘어서면서 정상화 이념 운동들을 활발하게 펼쳐나갑니다. 정상화 이념의 중심이 됐던 운동 중에 하나가 통합교육 운동, 그다음에 탈시설 운동이었었어요. 그 운동을 주도했던 분들이 이제 장애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주로 주도를 했죠. 이제 뭐 자폐 역사라든가 이런 책 보시면은 미국의 이제 장애 운동에서 발달 장애 운동들은 1970년대 이후에 약간 더 늦잖아요. 근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한 10여 년 정도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열심히 이제 통합교육 받으시면서 성장하셨던 성인분들이 1968년도에 이제 우리나라 기준 따지면 장애인 부모회라든가 장애인 부모연대에다가 편지를 쓴 이제 일들이 생겨요. 발달장애 당사자분들이요. 어떤 편지를 쓰냐면은 나 이런 치료 받고 싶지 않았는데 왜 이런 치료 하게 했습니까? 내가 다니는 학교는 여기였는데 왜 특수학교 보냈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쓰신 이제 자료들을 이제 공개적으로 서한을 쓰시죠. 이제 그런 활동들을 이제 함께 하셨던 분이 이제 니드제라는 분이시고요. 이제 그 힘이 이제 1972년도에 70년이죠. 70년에 스웨덴 말메에서 우리 피플 퍼스트 원조가 되는 피플 퍼스트 대회를 70년에 이제 스웨덴은 벌여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활동들이 이제 스웨덴에서 보면은 읽기 쓰기 쉬운 자료 같은 것들 만드는 운동들로 이어지기도 하고, 흔히 지금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발달 장애인 의사소통과 관련한 부분들이 많이 이제 확산이 되죠. 그래서 뭐 덴마크라든가 스웨덴이라든가 노르웨이는 이제 정상화 이념에서 되게 중요한 처음에 시발점이 된 나라라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흐름을 미국에 있는 이제 어떤 울펜스버그라는 학자가 이제 사회 서비스와 정상화 이론을 책을 쓰면서 전 세계적으로 정상화 이념이 많이 확산되긴 하는데, 뭐 이제 정상화란 말이 옳으냐 그러냐 뭐 이런 문제 떠나서 발달 장애가 있는 분들이 왜 지역사회에서 차별을 당할까? 왜 지역사회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인가? 왜 지역에서 다른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이라는 질문들을 던지는 거죠. 거기에 핵심은 자기 용어의 키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용어는 자기 스스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 우리는 발달 장애인 분들의 목소리는 대리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대리 단체는 부모님들이시잖아요. 근데 저도 부모님들 많이 만나보고 당사자분들 만나보면은 의견이 같을 때도 있지만은 다를 때가 의외로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소한 어떤 자기결정의 어떤 조건 속에서 부모가 바라는 모습은, 예를 들면 약간 좀 올바르고 혹은 기능이 좋은 어떤 모습들을 기대하시기도 하지만, 당사자가 보여주는 모습들은 그게 뭐 어때서라는 태도를 많이 있으시거든요. 내가 좀 실수하면 어때? 나는 내 모습이 이런 건데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는 않으신 거거든요. 저는 이런 게 자기 용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조모임 활동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자기 용어이지 않을까. 자기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회적으로 드러내게 하고, 자기가 있는 모습 그대로 사회가 인정하게 하는 과정들이 자조모임 활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리되는 어떤 활동이 아니라 자기가 있는 그대로 본연의 모습들로 이어져가는 과정들. 그래서 자조모임은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누군가를 알아가는 과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져요. 저도 장애 이해 교육이라든가 인권교육, 인식개선 교육 이런 데 많이 참여하거든요. 근데 가끔씩 요새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그런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교육 열심히 하면 세상이 나아질까요? 인권이 나아질까요? 실제로 이제 2000년대 이후에 국가인권이 만들어지고 나서 인권교육들이 학교에서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왜 2022년에 이제 현재 한국 사회는 인권이 후퇴됐다고 느껴질까요? 왜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왜 자녀 살해와 함께 자살을 할까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면은 이 세상의 인식이 개선이 되거나 아니면 인권교육을 열심히 하는 모습보다는 실제로는 이 세상이 바뀌어가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이 바뀌어가지 않고 사람의 인식만 바뀌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활동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지고, 그러면은 자조모임은 세상의 인식을 바꾸는 걸 넘어서서 세상의 조건을 바꾸는 활동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많이 보는 이제 또 활동 중에 하나가 마포구에서 이제 하시는 소통과 지원에서, 사랑과 소통에서 하는 활동들이 있잖아요. 지역에서 당사자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읽고 쓰기 쉬운 자료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지역 주민센터나 아니면 편의점이라든가 식당에다가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만들어내면서 당사자분들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것만큼 좋은 조건은 없는 거죠. 우리가 의식적으로, 목적의식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라는 의식을 가지고 활동하지만은, 실제로는 그 활동이라는 게 어떤 누군가한테 맞을 수 있겠지만은 또 어떤 누군가한테는 또 안 맞을 수 있는 게 발달장애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누군가를 알아가는 과정이 자조모임이기도 하고, 실제로는 그 모임들 속에서 자기들 목소리를 더 크게 내보는 게 중요한 활동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많이 열심히 하고 있는 피플 퍼스트 활동이라든가, 아니면은 지역에서 이제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자조모임 활동이라든가, 이런 활동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리고 그 모임 속에서 우리가 항상 경계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실제로 당사자의 목소리를 내가 대신 대리하는 순간
그 목소리는 변형될 수밖에 없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함께하는 과정 속에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드는 고민들을 자조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히 발달 장애와 관련된 많은 문헌들, 연구된 것들 보면은 좀 거리감을 느낄 때가 되게 많거든요. 어떤 정책들은 내가 만난 분들하고 전혀 맞지 않은 정책들이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활동 지원 서비스는 많은 분들이 발달 장애 분들이 절대 한 50% 이상의 이 서비스 이용 대상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대 이후의 발달장애인 분들은 활동 지원 서비스 많이 이용 안 하십니다. 그 이유는 활동 지원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가 아니라 활동 지원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활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집에만 계시는데 뭐 자부담 내면서까지 부모님들이 굳이 활동 지원사를 쓸 이유는 없죠. 그리고 어디 갈 데가 있거나 활동할 데가 있으면 활동 지원사를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거고, 또 어려운 행동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활동 지원사의 낮은 전문성이 실제로는 누군가의 인권이라든가 삶을 제약하는 어떤 여러 가지 사정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있지만은 쓸모없는 제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지고, 최근에 이제 주간활동 서비스 같은 경우도 뭐 바우처는 있지만은 서비스 기관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인천 같은 경우에서는 서비스 기관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있지만 있지 않은 제도들, 국가는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제공자 입장에서는 하고 있으니까 한다고 이야기하지만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도라는 게 어떤 누군가의 삶을 놓고 봤었을 때는 충분히 그런 것들을 받아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자조 모임 활동에서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단체에 이따 소개해드릴 때 한 8년, 9년 정도 하고 있는 모임이 있는데, 이제 10대 후반에 만났거든요. 지금은 이제 30대가 좀 이제 곧 30대가 되시는 분들이겠죠. 근데 20대 초반, 10대 후반, 20대 초반, 20대 후반의 모습들이 좀 달라요. 또 얼굴이 더 달라지고, 몸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정책을 짜거나 어떤 활동을 짤 때 단면을 놓고 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놓고 짜는 게 아니라 단면을 놓고 발달장애 특성이 이러하니까 이런 거 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실제로 나이가 들어가는 어떤 분들의 삶을 놓고 봤었을 때 이 제도가 유연하게 바뀌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 것인가를 고민할 때, 실제로는 그분들과 함께하지 않는 이상 그 내용들을 충분히 쫓아가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야기하는 키워드는, 저도 이제 어디 가서 회의하러 가거나 토론하러 갈 때 혹 제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대신할 때 실수하지 않게끔 하는 어떤 장면에서 자조 모임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럴 때 당사자분들한테 어떤 것을 물어봤었을 때 당사자분들이 했던 대답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전달될 수 있게 하는 모임들이 자조 모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뭐 대단한 어떤 뭐 데모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활동은 아니거든요. 활동은 아니지만은 어떤 삶 속에서 당사자분들이 느끼는 삶이 무엇일까를 계속 이해하는 과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졌어요. 그럼 두 번째 키워드는 차별입니다. 차별.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글귀인데요. 차별은 공개와 같아서 기득권에게는 아무리 눈을 크게 떠도 보이지 않지만은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은 삶의 모든 순간을 차별과 함께 살아간다고 합니다.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이 누구일까라고 하면은, 이거를 뭐 무게를 재가지고 당신이 우리가 더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겠죠. 오늘은 이제 또 퀴어 축제도 서울에서 또 있잖아요. 성소수자분들도 많은 차별을 당하기도 하고, 발달장애인들도 그렇고, 장애가 있다는 분들도 그렇고, 혹은 가난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이런 분들도,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은 차별을 받고 있죠.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가 있는 분들의 차별은 좀 약간 다른 거는 뭐냐면, 본인 스스로 본인이 차별이라고 인지하지 못하신 경우들이 의외로 되게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 그 장애인 실태조사 같은 거 보면은 차별을 받고 있지만은 차별이라고 인지하지 않은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 조건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지나가다 나한테 함부로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르신들이 발달장애 분들한테는 나이가 많건 적건 아이 이미지를 많이 투사하시기도 하고, 성인이라고 대우해 주거나 그러지는 않죠. 얼마 전에 이제 볼링장에서 볼링 치러 갔거든요. 그래서 볼링장 사장님이 혹시 복지단체에서 오셨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동네에 사는 사람이랑 와서 볼링 쳤는데, 마지막 결제할 때 보니까 학생 요금으로 결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분은 좋았지만은 씁쓸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인의 대우를 해주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았었어요. 차별은 그런 순간에 발생하는 것 같아요. 막 대단하게 어디서
뭘 하지 못하게 하는 심각한 차별도 많죠. 자폐성 장애인분들이 겪는 가장 또 부모님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어저께 이제 어떤 분이 자폐성 장애인은 보험을 안 받아주시니까 지적 장애로 바꿀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느 모 보험회사에서 자폐성 장애인 안 받습니다라고 하니까 이런 것도 대표적인 차별이죠. 왜 보험은 장애인은 받지 않는 것인가? 특히 자폐성 장애인을 받지 않는 것인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안 받는 거거든요. 국가인권의 차별이라고 이거는 이제 공고를 내린 바 있지만은 여전히 보험회사들은 끈적하지 않고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내면화된 차별 속에 살아가신 분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목소리를 내는데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면은 이 차별을 해결하는 방법은 지역에서 계속 부딪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딪혀 보면서 누군가는 이 관계상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볼 것인가 고민하는 분도 계실 거고, 저같이 이제 약간 이상한 사람이 와서 복지단체냐 물어봤었을 때 그냥 동네 주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속에서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는 어떤 장면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특별하게 장애인들만 모여서 있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일상의 활동 공간에서 사람들이 만나는 것들은 실제로는 우리 지역 사회가 장애가 있다는 사람들, 특히 발달 장애가 있다는 사람들에 대한 역량들을 강화시켜주는 소중한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나가려고 하고, 가급적이면 어떤 사람들이 있는 공간 속에서 활동하려고 하고,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당사자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해서 잡아야 되긴 하겠지만은,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은 일상에서 많은 차별들을 경험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혐오를 갖고 계시기도 하고, 자기 안에 내면화된 억압들 속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한 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자조 모임에서 이제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들은 당신이 하는 것을 나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관점들을 하나 갖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관점은 우리 없이 우리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지 말아라라는 이제 관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키워드를 빼면은 다 차별이 된다 생각해요. 어떤 발달장애인 분이 내가 하는 활동이면 이 사람들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 그분이 결정할 일인 거고, 결과적으로 그 조건을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이는 거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버는 거고, 어떤 물리적인 조건이 필요하면 물리적인 조건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벌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자조모임 활동을 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나중에 뭐 시랑 이제 정책협의하거나 교육청과 정책협의할 때 이제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 좀 조금씩 이제 이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들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누가 차별받는가? 차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차별은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자조모임 활동은 차별이란 키워드를 놓고 보면은 하나의 일종의 해방구이지 않을까 생각은 계속 들어요. 이제 아까 이제 8년, 9년 정도 되는 이제 모임에서는 처음에 당사자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12월쯤 돼서 오셔서 이제 이 모임 끝나냐는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복지기관, 학교 등등등 대부분 1년을 기한으로 많이 끝나잖아요. 학교는 이제 1년이 끝나면 학년이 바뀌는 거고, 담임도 바뀌고 친구들도 바뀌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가면은 많은 이제 복지기관들이 몇 년의 기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분들한테 이제 이 모임은 이제 자기가 원해서 시작하지는 않으셨거든요. 대부분 부모님에 의해서 시작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끝날 때는 이제 우리가 끝내지는 않은 거고, 여러분들이 끝내겠다라고 생각할 때까지는 계속 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렸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 3년, 2년, 3년 지날 때까지는 당사자분들이 자조 모임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거든요. 근데 한 4년, 5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 모임이라 생각하시고 되게 적극적으로 더 자기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혹은 반대로 왜 이거 못하느냐라고 따져묻기도 하고, 저한테 이거 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해라라고 요구하시기도 하는 과정들을 좀 봅니다. 이거는 이제 언어가 잘 발달되신 분이나 그러지 않는 분이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몸으로 표현하시는 거죠.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예전에는 수동적인 자기 위치에다가 적극적인 자기 위치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것을 하게끔 만드는 과정들이 실제로는 우리 사회에서 그 장면이 차별에 대한 환경일 것이고, 그 차별을 극복하는 과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지역에서도 이제 금전관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어떤 분들은 장애인이 발달 장애인 분들이 금전관리 못하는데 자립생활 못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금전관리 못하면 자립생활 못할까요? 대신 해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신체적 장애인, 내병면 장애인 같은 경우는 신변 처리 못해도 자립생활 한단 말이에요. 어저께도 이제 부모 교육 있어가지고 부모님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우리 아이는 장애생활 못할 것 같다고, 왜 못하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결정의 능력이 떨어진 것 같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면은 신체 장애인 분들 중에서 내병면 장애인 분들은 신변 처리 못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이분들한테는 24시간 활동 지원이 붙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신변 처리 못하면은 똑같은 신변 처리 못하는데 발달 장애인분이 신변 처리 못하는 것은 훈련의 대상이 되는 거고 뇌병면 장애인분이 신변 처리 못하는 것은 왜 지원인가? 우리 머릿속에서 여전히 장애인 중에서 발달 장애인 분들한테는 훈련이라는 키워드가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있거나 만들어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식들도 누군가를 차별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못하는 거는 지원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죠. 그리고 지원을 통해서 해결하다가 또 안 되는 것이 있으면 또 찾아보는 거고. 그래서 차별은 어떻게 만들어지냐고 보면은 실제로는 우리 머릿속에서도 장애인을 장애 안에서도 분리하려고 하는, 그리고 발달 장애인을 발달 장애 그 자체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이제 치료와 훈련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우리의 태도가 차별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스스로도 나 이거 못하니까 자립 못해요, 나 이거 못하니까 이런 활동 못할 것 같아, 나 이거 못하니까 나는 안 될 것 같아 라는 것을 내면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조 모임은 그래서 그런 내면에 된 이야기를 계속 깨기 위해서 막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거는 안 될 수 있겠지만은 안 되는 게 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것인가 찾아내는 거죠. 우리 조건 속에서 계속. 그리고 때로는 요구하기도 하고 요구받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한테 서로 질문을 던져요. 이 어떤 좀 더 장애 정도가 무거운 발달 장애인 분하고 이제 활동을 할 때 좀 더 이제 경하신 분한테 이분하고 같이 다니기 위해서 우리 뭘 해야 될 것인가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나는 어떤 활동 속에서 누구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난 뭘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고, 우리 스스로 이 모임이 이루어지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것들이 좀 차별을 좀 없애는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물론 이제 하루 이틀 뭐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삶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져요. 뭐 많은 분들이 아는 사진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4월 19일이죠. 19일날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삭발을 하셨습니다. 뭐 저희 지역에서도 같이 삭발하신 분들도 꽤 많이 되시고요. 이렇게 좀 있죠. 그리고 이 삭발 이후에도 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안타까운 여러 가지 사회적 참사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인천이나 전국적으로 다 여러 분향소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지금도 많이 싸우고 계시고 있죠. 삶에 대한 키워드를 놓고 이제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였었어요. 각자의 삶을 사는 것은 가능한 것인가? 이건 뭐냐면 이제 30대 중반이 넘어가는 순간 이런 경우를 많이 만나요. 부모님이 예전에는 자녀를 독립시켜보고자 고민도 하시고 따라 살았으면 좋겠어라고 희망도 꿈꾸시는데 30대가 넘어가시니까 이제 어떤 이제 변화가 생기냐면은 독립을 오히려 안 시키거나 방해하시는 일들이 많이 만납니다. 자기의 존재 이유가 자녀로부터 나오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런 경우 만나잖아요. 부모님들도 자녀분이 결혼할 나이가 되거나 이럴 때 막 나이가 찼을 때 내보내려고 하는데 한 40대 중반 넘어가고 나서 결혼 안 하시고 계시면은 부모님들도 결혼 안 시키려고 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자기도 연로해지시고 도움이 필요한데 자녀가 먼저 나가는 순간 나도 되게 외로움을 느끼게 될 확률이 크니까. 근데 이 발달장애 가족의 입장도 막 이런 거라 좀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자립생활 체험홈 서울에서 운영하는 지원주택 같은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원주택에 찾아오셔서 이제 이야기 나누시는 부모님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막상 이제 그러면 한번 살아볼까라고 이제 기회를 드리면 기회가 많이 열렸었을 때는 포기하시는 경우를 많이 만납니다. 우리 아이 이거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애는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다음에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주셔요. 그러면 다음 기회는 없는 것 같다고 말씀드리죠. 저는요. 왜? 지금 선택하시고 안 되면 다시 돌아가면 되지. 뭐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이거 가지고 고민할 문제인 건가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실패하면 다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실패를 하면은 주저앉아 버리는 거라서 자조 모임은 그래서 각자의 삶을 살 수 있게끔 하는 고민하는 과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졌어요. 그래서 저 이제 같이 하는 이제 자조 모임 어머님들한테도 그런 말씀 많이 드리고, 다 아버님들은 안 오시고 어머님들 오시니까, 그래서 아버님들 오셔서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겠는데 아버님들을 만날 기회가 거의 부재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버님들하고 이제 이야기 드릴 때 어머님들은 어머니 인생 사시라고 제발 좀 자녀분하고 관심 좀 끊으시라고, 성인이 됐을 순간 여기에 관심을 갖는 순간 이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집에 있었을 때는 그냥 어머니랑 가족 간의 관계로 지내는 거고 집 밖에 나왔었을 때는 그냥 냅두시라고. 물론 이제 차별을 당하거나 지역에서 어떤 이렇게 폭력을 당하거나 이런 문제는 다르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활동을 하는 곳에서 오셔서 제발 좀 오지 마시라고 이런 말씀 많이 드려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셔가지고 어느 자리에 앉아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옷은 어떻게 입어라, 가방끈은 어떻게 매라. 제가 이제 에버랜드 갔다 와서 사진 찍어서 보내드렸는데 처음에 도착하자마자 잘 도착했으면 사진 찍어 보내드렸는데 어머님 중 한 분이 우리의 가방끈이 뒤집어졌는데 돌려주면 안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또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카톡방이 다 있거든요. 그 자녀분, 어머님들도 계시고 이제 그 회원분들도 계시는데 어머님들이 그렇게 물어보는 순간 이제 자녀분은 어떤 입장, 어떤 기분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분은 뒤집어져도 전혀 불편하지 않게 다니셨거든요. 불편했으면 자기가 뒤집었을 거고 뭔가의 표현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아직 여전히 우리는 부모는 자녀로부터 자기 정체성을 찾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정체성 속에서 실제로는 우리는 누군가의 삶을 착취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는 실제로는 가족을 착취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국가는요. 국가가 해야 될, 사회가 해야 될 많은 돌봄의 영역, 지원의 영역들을 가족에게 내팽개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니들이 알아서 해봐 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활동지원 제도에서 가족이 활동지원 제도로 참여를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 반대하냐면은 국가가 더 노골적으로 착취할 것 같아요. 돈 활동지원 너희들이 해봐. 돈 주고 우린 빠져줄게. 니들이 알아서 해. 이 입장이 더 견고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원이 안 되는 사회적인 문제는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되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역에서 싸워내야 되죠. 그래서 어려운 행동이 많으신 분들에 대한 지원들은 똑같은 단가 구조에서 지원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주간활동 서비스 만들어낸 것도 그런 거잖아요. 많은 부모님들이 싸워서 만들어낸 주간활동 서비스도 갈 곳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낸 제도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가야 되는 거니까 어디선가 하루 종일 부모랑 붙어있는 게 좋지 않으니까 우리가 탈시설 하지만은 실제로는 집에만 계시는 것도 시설화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루에 8시간은 다양한 활동을 하고 또 8시간 잠을 자고 또 8시간 또 다른 활동들을 하면서 사람이 사이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 정상화 이념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이념이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생애 리듬을 쫓아가게 만드는 것, 그 쫓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누구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인가를 볼 때 실제로는 우리나라의 발달장애 현실들은 가족에게 다 전가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부모님은 또다시 자녀의 삶을 또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좋지는 않지만은 착취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느 기회가 됐었을 때 자녀분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할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우리가 확인해 보지 않는 상황들 만날 때마다 각자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것들이 활동 속에서 자조 모임이 필요한 건 아닌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부모님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제 30대가 되면 부모님 나이가 60대 전후가 되셔요. 정년퇴임 하실 때가 되셨고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실 상황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절대 나이가 들어서 힘드시면 그냥 노시고 같이 한번 찾아보자고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지원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조모임 활동하는 것은 그 사람을 내가 잘 알아야지 또 다른 누군가를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한 당사자를 많이 알고 있는 분은 안타깝게 가족밖에 없는 거죠. 가족밖에. 근데 가족이 잘하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실제로 너무 가깝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잘 모르는 것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서로 같이 옹호해 보기도 하고 설명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조모임 활동에서 세 번째 키워드는 삶을 놓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나이가 같이 들어가면서 같이 고민도 커가고 키워가 보기도 하고 가족과 함께 고민해 보기도 하고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지만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목소리를 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한테도 열심히 데모 좀 하시라고 많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제 많이 살진 않았지만은 데모하는 것이 제일 가성비가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대표적인 제도 중에 하나가 활동지원 서비스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서비스가 뭐 아까 좀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활동지원 서비스 뭐 국가가 만들어줬나요? 장애 당사자분들이 기여하면서 만들기도 하고 인천 같은 경우도 인천시청 앞에서 한 보름 동안 열심히 싸워서 만들어낸 제도거든요. 어떤 분은 자살하셨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도거든요. 발달장애인법 국가가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죠. 부모님들이 한 4, 5년 동안 열심히 삭발도 하시고 싸워서 만들어낸 제도잖아요. 치료바우처 2007년도에 만들어진 제도도 부모님들이 싸워서 만들어낸 제도거든요. 우리가 많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들 중에서 대부분 다
국가가 알아서 잘 해준 제도는 별로 없습니다. 싸워서 만들어진 제도죠. 그러면은 이런 제도가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은 내 자녀가 죽을 때까지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일 거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님들이 열심히 양육해가지고 자녀를 더 낫게 만드는 것이 물론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에너지를 좀 많이 투여하는 게 좋지는 않아 보여요. 부모는 부모로서 역할만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발달장애 특히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너무 역할이 많으셔요. 특수교사일 때도 있고 사회복지사일 때도 있고 활동지원사 역할도 하시고 부모의 역할도 하셔야 되지만은 또 집에서 아내의 역할도 하시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역할들이 그 개인에게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역을 계속 띄워내주고 사회가 해야 될 일들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저희 같은 단체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도 이제 이 자조모임 활동에서 어떻게 계속 삶을 띄워내면서 한 길들이 좀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 있게 할 것인가를 찾아내는 게 저희가 이제 고민하는 자조모임 활동입니다. 그래서 같이 나이도 늙어가면서 또 보지 못했던 것도 보고 그 다음에 알아가고 그러면서 서로가 좀 즐겁게 지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네 번째 키워드는 연립이란 말인데요. 그림이 잘 보이진 않지만 최근에 자립생활이란 말보다는 연립이라는 말을 쓰자라는 이제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습니다. 자립이란 말 자체가 스스로 쓴다는 뜻이잖아요. 이제 이건 일본 말이거든요. 일본에서 옮겨온 말들을 갖고 온 거니까요. 영어로는 인디펜던트, 독립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초창기 때, 2000년대 초창기 때 자립생활이냐 독립생활이냐 가지고 이제 자립생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논쟁이 좀 있었어요. 어떤 게 더 적절한 표현인 것인지. 근데 뭐 다 이거는 뭐 답이 뭐 비슷한 것 같지만 단어를 쓰는 것은 뭐 저는 뭐 그렇게 막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최근에는 이제 연립이라는 말을 많이 쓰려고 해요. 그리고 상호 의존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막 읽다가 책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영국에 있는 학자가 이제 쓴 책인데, 다인이 이제 종의 기원을 쓰면서 사람이 어떻게 그 생명체가 진화되어 왔는지 막 설명하잖아요. 근데 다인이 쓴 내용을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 해요. 인간이 갖고 있는 취약성, 의존성이 인간을 진화시켰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된 우생학하고 다른 개념의 다인이 이야기한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주장은 뭐였냐면은 인간 다음은 의존하는 것이지 않을까. 인간 다음은 독립적이고 자생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상호 의존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내는 게 인간적인 건 아닌가. 그러면 가장 인간적인 존재는 장애가 있다라고 불려진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주장들을 하신 글을 봤었어요. 물론 100% 다 이제 이게 이제 맥락상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도 좀 있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실제로는 다 의존돼서 성장하고 의존돼서 성장하다 나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잘나가지고 이렇게 잘 큰 사람 없습니다. 저도 이제 자녀를 낳아서 키웠지만은 저도 어렸을 때 애기였을 때도 있었고 그런데 다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큰 거죠. 근데 나중에 크다 보면 이제 인간이 오만하니까 부모 필요 없고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큰지 알고 다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사회복지나 돌봄에서나 아니면은 장애운동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어떻게 상호 의존성을 높일 것이냐에 대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이 상호 의존성의 핵심은 능력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100의 능력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사람은 10의 능력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회가 그 부분을 보완해 줄 것이냐의 관점을 갖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김도연 선생님은 장애학에 도전해서 연립이란 말을 쓰기를 바라시다고 연립이란 말을 쓰세요. 연립하면 좋겠다. 연대 연립이란 말을 쓰는 거죠. 왼쪽 그림은 이제 배제란 뜻이거든요. 저 왼쪽 그림은요. 여기는요. 배제. 예전에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고 혹은 소위 말해서 공동체 안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들만 여기에 살았던 시대가 있었죠. 이제 뭐 아주 먼 얘기로 가면은 이제 나병 환자, 한센이라 불리죠. 이분들은 지역에서 살지 못해서 쫓겨나서 소록도로 가신 거잖아요. 그랬던 시대가 있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체계가 상당히 반인권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토를 만들어주죠. 뭐 소록도도 이제 그런 영토 중에 하나일 거고 장애인이 살고 있는 시설들도 이 영토 중에 하나일 겁니다.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분리의 관점에 갖는 현상이죠. 근데 이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 들어가신 분들은 마치 우리는 그런 환상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면은 이분들에게 맞는 서비스가 잘
될 거라는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또 특수학교를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지역에서 특수학교 부모님들한테 또 저는 특수학교 반대합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부모님들이 되게 이제 이상하게 보셔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친하게 지내거든요. 친하게 잘 지내시기도 하는데 특수학교를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누군가는 계속 여기를 밀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살 수 있는 사람들도 밀어냅니다.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는 제가 2005년도부터 일을 했는데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보통의 고등학교, 중학교에서도 좀 중증의 장애 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왜? 다 특수학교로 가보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특수교사도 그렇고 특수학교로 많이 보내요. 근데 특수학교 가면은 진짜 괜찮은 교육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말입니다. 저도 특수학교 가서 많이 만나보고 선생님들도 얘기도 해보고 혹은 모니터링도 하고 있으면은 거기에는 교육의 공간이라기보다는 돌봄의 공간이 강한 것 같아요. 분리되는 순간 이 공간은 환상의 공간이 됩니다. 이데아가 되는 거죠. 마치 거기는 괜찮을 것처럼 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는 그 공간이 인권적이거나 적절한 삶이 보장되거나 아니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대단한 교육이 일어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애인 살고 있는 시설들을 가보시면은 탈시설이 뭐 여러 가지 찬반 논쟁이 있지만은 시설에 가면 마치 거기에서 돌봄이 잘 일어날 것처럼 이야기 많이 하셔요. 근데 여전히 체중증의 발달 장애인분이 갈 수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우리가 체중증 발달 장애인 자살 사건 이렇게 이런 걸 볼 때 시설이 탈시설 정책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안 될 것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시지만은 시설이란 공간에서도 체중증 발달 장애는 잘 받아주지 않아요. 인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제가 보는 많은 시설들 보면은 체중증 발달 장애 거의 안 계십니다. 진짜 도전적 행동이 많은 행동상 어려움이 많으신 분들. 왜? 시설들도 그런 이 조건 자체가 힘든 분들 받기 어려우니까. 그럼 다 어디 계시냐면 집에 다 팽개쳐져 있죠. 어딘가 방임돼 있고 이건 사회적 방임이죠. 그래서 이런 체계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는 인터그레이션, 물리적 통합으로 넘어왔죠. 한 예를 들어드리면은 노르웨이에서 이제 1970년대 그런 정책이 있었어요. 노르웨이도 시설화 정책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시설화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좀 저해하더라라는 이제 결론을 내려요. 그럼 1972년부터 이제 82년까지 탈시설을 지지하는 이제 정책을 펼칩니다. 노르웨이에서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나서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평가가 나빴었어요. 왜 나빴냐면은 장애 당사자는 일반 학교를 다니거나 지역에 사니까 할 게 없더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비장애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라든가 학생들은 이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오히려 교육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더라. 선생님들도 반대하시고 부모도 반대하시고 다 반대하는 상황이 생겼었어요. 노르웨이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은 이것 때문에 이 시설이란 존재가 오히려 우리 통합을 방해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려요. 노르웨이가 1986년에 시설 폐쇄법을 만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시설 폐쇄법을 만들어요. 어마무시하게. 왜? 우리 머릿속에서 대안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살아야 되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르웨이는 이렇게 넘어왔죠. 인클루전에. 포용적 관점을 넘어왔죠. 우리가 알고 있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북유럽의 복지체계는 그렇게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지역사회 체계가 약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체계를 어떻게 만들어내지라고 싸우기 시작하고 고민하기 시작한 거고, 근데 시설이라는 공간이 존재하는 순간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연립이 아니라 계속 분리하는 관점을 갖고 있는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더라라고 북유럽에 있는 많은 분들이 내린 결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깝지는 않지만 이탈리아라는 나라에서도 1979년에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방해하는 곳이 정신장애인 시설이기 때문에 없애자라고 해서 1979년에 시설 폐쇄법 만들거든요. 거기도 정신장애인분들 잘 살고 계세요. 시설이 없으면 마치 큰일 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인간은 원래부터 상호 우선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게 조금 더 나아 보여 혹은 잘 될 것 같아 라는 환상에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조 모임에서 저는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우리는 어떤 조건에 살고 있고 어떤 조건에 살고 싶은가 혹은 그런 조건은 가능한 것인가. 그래서 조금은 이제 꿈꾸는 이야기이긴 하겠지만은 자조 모임에서 중요한 것은 꿈을 꾸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꿈을 꾸는 거. 10년 뒤에 우리 뭐 하고 살까? 5년 뒤에 뭐 하고 살까?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에버랜드 가고 싶어요. 뭐 외국에 가고 싶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셔요. 그럴 때 되게 이야기 즐겁게 나눌 수 있는 거죠.
꿈에 대한 이야기 하는 게 좀 사회복지 체계에서는 PCP라는 거 들어보셨죠? 사람 중심 계획이 그렇게 세우는 거잖아요. 1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꿈과 희망이라는 키워드로 현재의 조건을 다시 재조직하는 게 PCP잖아요. 자조모임 체계에서는 그런 체계를 가는 거죠.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훈련해서 극복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고 싶은 게 뭔지, 할 수 있는 게 뭐지, 우리가 서로 같이 의존할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이 가능한 것인가는 실제로는 현재의 조건에서 미래를 예단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다 생각해요. 미래의 조건에서 현재를 계속 바꿔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미 와 있는 좋은 세상에서 미래에 가능한 것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 안에서 조금씩 좀 더 뭔가 변화된 어떤 조건들을 만들어내는 게 자조모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저희도 이제 지역에서 자조모임 활동하면서 뭐 주간활동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이제 활동지원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볼 때 이 서비스는 이게 맞지 않은 것 같고 이걸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조건이지만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붙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안에서 뭘 찾아볼 수 있게 만들 것인가. 이제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인천에서는 이제 지원주택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지원주택이 서울에서도 있고 다 있잖아요, 지역마다. 근데 이제 인천에서는 이 지원주택에 자립지원사 이런 게 붙게 된 것도 기존의 제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과 관련해서 활동지원 서비스는 사람이 있어야지 붙잖아요. 근데 어떤 발달장애인은 사람이 없고 그냥 집에서 가정 청소만 열심히 해줘도 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서비스만 붙으면 되는 건데 왜 활동지원 서비스로만 우리 해결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조건이 이제 가능하게 된 것은 활동을 해보니까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이런 것도 필요한데 이게 어떤 건 돈이 많이 들기도 하고 어떤 건 돈이 적게 들기도 하고 어떤 것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지 않겠냐, 구별할 수 있게 되면서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자조모임 활동에서 연립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같이 꿈을 꾼다라고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은 이제 성장이란 키워드인데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읽었던 책에 보니까 모듈리한 통합교육이라는 책인데요. 거기에서 한미경 선생님이란 분이 이제 일장에서 되게 재미난 그 해석을 해주셨더라고요. 구렁동동 신선비라는 책인데 이거 다 아시죠? 뭐냐면은 이 구렁이가 80세 되신 노모에 배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옆집에 이 세 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세 딸 중에서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이 구렁이를 보면서 징그럽다고 표현하는데 막내 딸은 어우 예뻐 귀여워 뭐 이렇게 표현을 해주죠. 있는 그대로 봐주는 거죠. 구렁이가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 결혼하고 싶다고 해요. 근데 결혼이 안 되겠죠, 잘. 우리 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이 결혼한다 그러면은 손쉽게 결혼해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모님은 좀 몇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영역에서 다 부모님들이 인권에 대해서 다 동의하시고 하지만은 이제 성과 결혼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숙제도 너무 많고, 그다음에 지금도 막혀 있는 게 너무 많고, 또 뭐 겁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그건 이제 차치하고. 이 구렁이가 이제 결혼 안 시켜주면 할머니한테 협박을 하죠. 뱃속에 다시 들어가겠다고. 할머니가 이제 너무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다 큰 내 자녀가 내 뱃속에 들어온다 생각해 보시면 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나를 죽이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찾아가가지고 누구랑 결혼할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막내딸이 결혼하겠다 했는데 이 구렁이가 알고 보니까 아주 이제 하늘나라에서 온 이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허물을 벗고 이제 멋지게 되는데 과거 시험을 보러 가요. 그래서 이제 구렁이가 막내딸한테 이제 부탁을 하죠. 이 허물을 절대 태우지 말고 버리지 말고 잘 갖고 있으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제 꼭 그렇게 되면 꼭 잃어버리잖아요. 잃어버리죠. 그래서 이 두 언니가 이거 뭐냐고 생각하고 이제 버려서 태워버려요. 그러면서 이 구렁이는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고 이 셋째 딸이 이제 이 구렁이를 찾아가는 과정들을 다루는 게 이 책의 줄거리입니다. 찾게 됐을 때 하루 그냥 찾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러면서 되게 고생을 많이 하죠. 예전에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그 푸시케인가요? 뭐 비슷한 신화가 있긴 한데 우리나라랑 비슷한데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하늘에서 이제 이분이 구렁이 만나면서 다시 아름답게 살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미영 선생님은 이 책을 보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구렁이의 모습은 실제로 우리 사회가 보고 있는 장애의 모습이지 않겠냐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그 내면은 이제 허물을 벗어도 내면은 다 각자의 다른 아름다운 어떤 모습이 있을 거라고 이제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이 구렁이를 찾아가는 과정을 놓고 볼 때 한미연 선생님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이분이 성장하는 과정들을 좀 이야기를 많이 다뤄요.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 구렁이 하늘나라에서 만나는데 그냥 결혼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마침 또 결혼할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기를 하거든요. 내기를 해가지고 결국 이 사람이 이겨서 이제 사랑하게 돼서 행복하게 산다 뭐 이런 얘기긴 한데, 이 하늘나라에 있는 선녀랑 어떻게 싸워서 이겼겠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구렁이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자기의 무언가를 찾아가는 성장의 어떤 드라마에서 실제로는 구렁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주변인들의 성장이 더 중요한 거 아닌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비고츠키라는 분이 계셔요. 뭐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아주 옛날 분이시긴 한데, 비고츠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장애인의 삶이 나아질까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이분은 지적 장애를 하면은요, 좋은 교육이 부재라고 정리를 하십니다. IQ가 몇 이하고 행동을 잘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폐성 발달 장애를 하면 좋은 교육이 부재라고 정의를 내리셔요. 그래서 이분은 당사자의 삶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은 교사가 일상이 풍요로워져야 되고 더 실질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자기 변화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당사자가 변화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를 둘러싼 사람들의 변화를 촉진하는,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지역사회가 그 학생,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가정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비고츠키의 이야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성장이에요. 당사자가 변화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가 바뀌는 거. 그러면 아까 우리 구룡동동 신선비에서 나왔던 이 막내딸, 그리고 막내딸의 성장하고도 연결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면 자정모임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물어봤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자정모임 활동하면서 제 생각을 많이 바꿨던 시간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도 이제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다른 기관에서 자정모임 활동할 때 되게 당황스러워 하셨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회복지사분들은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배정하고 어떤 활동의 기대 효과를 쓰는 계획서를 쓰거든요. 근데 저희 자정모임 활동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되게 당황스러워 하셨습니다. 이 얘기 뭐하고 이 얘기 뭐하고 좀 알려주시면 안 되겠냐고. 근데 저희는 이 얘기 뭐하고는 있는데 이 얘기부터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그분들한테 물어보고 결정해야 되는 거고 확인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먼저 알겠냐고. 그래서 첫 회기는 오리엔테이션하고 이렇게 하니까 알겠지만 나머지 회기에서 돈이 어떻게 들지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되게 이제 어떻게 돈을 지출해야 될까라고 이제 당황스러워 하셨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걱정하지 마시라고, 다 쓰게 돼 있고 다 잘 될 거라고 이제 이렇게 하게 하면 이제, 그렇죠, 이런 말만큼 어리석은 말이, 다 잘 될 거라고 하면 뭐가 어떻게 잘 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자정모임 할 때 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라든가 펀딩 받을 때 잘 못 받아요. 왜냐, 계획서가 잘 나오지 않아요. 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대 효과는 솔직히 잘 몰라요. 저도. 왜? 끝나고 난 다음에 본인들이 평가할 때 좋았을 수도 있고 안 좋았을 수도 있고 다양한 여러 가지 수준이 있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했던 활동 중에 한 그 모임이 끝나고 나서 복지관에서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이렇게도 할 수 있겠군요라는 이제 질문을 던졌거든요. 그러면서 꼭 우리가 다 정해놓고 할 필요는 없겠다. 그러면서 또 성장을 하는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로 자정모임 활동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관에서 뭔가를 정해놓고 하는 것만큼 누군가의 삶을 또 억압하는 거 있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자정모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뀌고 성장했는가를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조금 겸손한 사람이 됐다고 생각해요. 8년 정도 자정모임 하고 같이 하면서, 그리고 좀 더 사람을 보는 폭이 넓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누군가를 함부로 재단하지 않게 하는 연습을 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지금도 많이 실수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는 장애를 차별하는 관점에서 살아왔던 사람이고 그런 세상에 살아왔잖아요. 근데 하루하루 만날 때마다 계속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고 찾아가는데, 어제도 이제 자정모임 활동하면서 또 실수했어요, 제가. 근데 또 배워나가는 거죠.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그리고 이걸 고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근데 나의 인식과의 싸움이기도 하고 나의 습관과의 싸움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직이 갖고 있는 습관과의 싸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져요. 이건 저희 자정모임 활동하시는 분들의 이제 사진이긴 한데, 이 사진은 대만에서 찍은 사진이시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한 분이 대만이 아니라 이제 디즈니랜드 가고 싶어 하셔가지고 갈까라고 했다가 일이 커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노후 재팬 운동이 있어가지고 못 가고 홍콩을 가려고 했는데 홍콩에서 그때 민주화시 있어가지고 못 가고, 그래서 대만에 가게 됐는데, 이분들이 이제 또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맨날 하시는 말씀이 대만 가자고, 해외여행 가시자고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진짜 너무 마음이 가고 싶긴 한데 두렵습니다, 솔직히는요. 그래서 이분이 대만 갔다 오시고 나니까 이 옆에 팀은 이제 일요일 날 만나는 팀이거든요. 이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자기 핀란드 가고 싶다고, 핀란드 가게 해달라고, 이 오로라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핀란드는 너무 비싼데.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해외여행을 다녀본 경험이 딱 한 번밖에 없어가지고 좀 약간 이제 여행을 잘 다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이게 두렵기도 하고 되게 걱정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같이 얘기 나눠요. 근데 핀란드는 뭐 못 가기는 하는데 뭐 어떤 분들이 이제 어떤 활동을 했었을 때 그 욕망이 실현되는 것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지고 이제 끝에 모인 분들은 시설에 계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1년, 3년 가까이 자조모임 활동하시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실제로 시설에서 나오셔가지고 재밌게 살고 계신 분들도 계셔요. 뭐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이거는 이제 이루어지는 거라서. 근데 이런 활동들이 이제 즐거운 이유는 그렇게 어떤 나이듦에 따라서 같이 성장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만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조모임을 왜 할까? 뭐 이것도 지금도 숙제입니다. 그리고 자조모임이 잘 되게 하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리고 이제 저희 인천에서는 저희 센터가 좀 많이 자조모임 활동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다른 센터나 다른 기관에 비하면요. 근데 왜 할까에 대한 질문들 계속 던져가면서 같이 고민해 보면 어떻겠냐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기까지 좀 제 얘기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